물이 식으면 찻잎은 가라앉는다. 세상은 나를 버렸어. 조선 최고의 천재가 절망 속에서 내뱉은 이 한마디에 한 스님이 차 한 잔을 따라주며 답했습니다. 찻잎을 보십시오. 뜨거울 땐 떠오르지만 식으면 가라앉습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200년 전 강진 바닷가 초가집에서 오간 이 대화가 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걸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약용 선생과 백년사 스님 회장이 나눈 차 한 잔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역사서에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설화입니다. 때로는 기록보다 더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어 했던 이야기 말입니다. 1801년 정약용은 40세의 나이에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떠납니다. 천주교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 천주교는 나라를 위협하는 사교였습니다. 정약용은 실제로 천주교를 믿지 않았지만 형제들이 천주교와 관련되어 있었고 그 자신도 젊은 시절 천주교 서적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정조 임금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그를 시기하던 노론 세력은 그를 역적으로 몰아 귀양을 보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0세면 어떤 나이입니까? 요즘으로 치면 한창 일할 때입니다. 경력도 쌓였고 능력도 인정받고 이제 진짜 뭔가 해볼 만한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벼슬도 명예도 미래도 다 사라졌습니다. 서울집에는 아내와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켜야 하는데 그는 죄인이 되어 멀고 먼 강진 땅으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인생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회사에서 갑자기 권고사직을 당한다거나 사업이 부도난다거나 건강을 잃는다거나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다거나 그럴 때의 그 막막함, 그 절망감을 아실 겁니다. 정약용이 느꼈던 감정도 그랬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단순히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온 집안이 역적으로 몰린 상황이었으니까요. 강진에 도착한 정약용은 처음엔 주막집 사랑방 같은 곳에서 지냈습니다. 죄인이니까 제대로 된 집도 없었습니다. 비가 새고 바람이 들어오는 좁은 방에서 그는 매일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괴로웠던 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풀려날지, 아니 풀려나기는 할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 이대로 죽는 건 아닐까? 가족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무력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유배 생활이 길어지면서 정약용은 조금씩 마음을 추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산초당이라는 작은 초가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바닷가가 보이는 야트막한 언덕 위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책을 읽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적어도 공부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농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조선 사회의 문제점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공부를 하고 글을 쓰면 쓸수록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알면 알수록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더 선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고 싶었습니다. 머릿속엔 온갖 개혁안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권력자들은 그를 잊었고 설령 기억한다 해도 위험한 사상범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약용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다산초당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그냥 걷고 또 걸었습니다. 어느새 그는 만덕산 중턱에 있는 백년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백년사는 고려시대부터 내려오는 오래된 절이었습니다. 정약용은 그곳의 스님들과 가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특히 해장이라는 스님과는 마음이 잘 통했습니다. 해장 스님은 정약용보다 몇 살 아래였지만 일찍이 출가하여 불교 경전에 깊은 조예가 있었습니다. 유교 선비인 정약용과 불교 승려인 해장,
겉보기엔 어울리지 않는 조합 같았지만 두 사람은 학문을 사랑한다는 점에서 통했습니다. 그들은 종교가 다르다는 사실에 구애받지 않고 진리에 대해, 삶에 대해, 사람의 마음에 대해 깊이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날도 해장 스님은 정약용이 절을 찾아오자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절 마당 한쪽에 있는 정자에 앉았습니다. 해장이 차를 준비하는 동안 정약용은 멍하니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스님이 찻잔에 뜨거운 물을 따랐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초록빛 찻잎들이 물 위에 떠올랐다가 천천히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해장이 찻잔을 정약용 앞에 놓으며 물었습니다. 다산 선생, 오늘은 얼굴빛이 좋지 않으시네요. 무슨 일이십니까? 정약용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세상은 나를 버렸소. 그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18년째입니다. 18년을 이곳에 갇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겁니까?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고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쓴 글들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저 종이 위에 먹물로 그린 흔적에 불과한데. 해장 스님은 조용히 자신의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선생, 이 차를 보십시오. 정약용이 자신의 찻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찻잎이 물 위에 떠오르지요. 뜨거운 물이 찻잎을 위로 밀어 올립니다. 찻잎은 가볍게 떠다니며 제 향을 내어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식으면 찻잎은 다시 가라앉습니다. 물 아래로 내려가 잠잠해집니다. 정약용은 찻잔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처음엔 수면 위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던 찻잎들이 이제는 조용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해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뜨거울 때는 위로 떠오릅니다. 분노도, 슬픔도, 집착도 모두 뜨거운 감정입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떠받쳐 올리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식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 내려앉습니다. 고요해집니다. 그럼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약용이 물었습니다. 해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찻잎이 가라앉았다고 해서 차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맛이 우러나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운 감정이 식고 나면 그때 비로소 본질이 드러납니다. 선생께서 지금 느끼시는 절망, 그것도 뜨거운 감정입니다. 그것이 식을 때를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선생의 진짜 마음이 보일 것입니다. 정약용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식어가는 차를 천천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다가 뒤늦게 은은한 단맛이 올라왔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괴로워했던 이유는 세상이 자신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세상에 인정받고 싶다는 뜨거운 욕망 때문이었다는 것을. 그 욕망이 자신을 끊임없이 떠받쳐 올렸고 그래서 편히 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정약용이 말했습니다. 차 한 잔의 온도에 내 마음을 배웁니다. 그날 이후로 정약용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이기에 했습니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듯 수확을 기대하지 않고 그저 뿌려야 하기에 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뜨거운 감정들과 싸웁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성공하고 싶은 열망, 잘 보이고 싶은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를 떠받쳐 올립니다. 젊을 때는 그 에너지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40대, 50대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 뜨거움이 서서히 식기 시작합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세상도 더 이상 우리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고 우리는 슬슬 뒷자리로 밀려납니다. 그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왜 나는 더 이상 떠오르지 못하는가? 왜 나는 예전처럼 인정받지 못하는가? 세상이 나를 버린 건가? 정약용처럼 절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해장 스님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찻잎이 가라앉는다고 해서 차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맛이 우러난다는 것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40대, 50대가 되어 뜨거운 욕망이 식었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우리다운 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젊었을 땐 남에게 보이기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일했다면 이제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떠오르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됩니다. 조용히 가라앉아 우리의 본질을 우려내면 됩니다. 정약용은 결국 18년의 유배 생활 끝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는 벼슬길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그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500여 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음신서 같은 위대한 저작들을 남겼습니다. 당대에는 아무도 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후대에 전해져 조선 사회를 변화시키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정약용이 계속 세상의 인정에 집착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그가 아무도 내 글을 읽지 않는데 왜 쓰나라고 생각하며 붓을 놓았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그의 이름조차 모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뜨거운 욕망을 내려놓았습니다.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해장 스님과의 그 대화 이후 정약용은 일기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오늘 차 한 잔을 마시며 깨달았다. 떠오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가라앉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라앉아야 향이 우러나고 고요해야 맛이 진해진다. 내 인생도 이제 가라앉을 때가 되었다. 더 이상 떠오르려 하지 않으리라. 그저 내 향을 내어주는 것으로 족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아직도 떠오르려고 발버둥 치고 계신가요?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제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는데 그게 두렵고 슬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집에 돌아가서 차 한 잔을 끓여 보십시오. 녹차든 홍차든 커피든 상관없습니다. 뜨거운 물을 따르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처음엔 모든 게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마치 젊은 시절의 우리처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가라앉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진짜 맛이 우러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40대, 50대는 가라앉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입니다. 진짜 우리다운 향을 내어주는 시작. 정약용은 75세까지 살았습니다. 유배에서 풀려난 후에도 그는 벼슬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끝까지 그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온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고 자신의 향을 내어주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백년사를 찾았다고 합니다. 해장 스님은 이미 입적한 뒤였지만 그는 그때 그 정자에 앉아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수십 년 전 해장이 해준 말이 있었습니다. 물이 식으면 찻잎은 가라앉습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떠오르려고 애쓰다 지치셨나요? 가라앉는 게 두려우신가요? 괜찮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중요한 건 제대로 가라앉는 겁니다. 저항하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고요해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만의 향이 우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세상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답게 우러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차 한 잔의 온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뜨거울 때만 가치 있는 게 아니라고. 식어서 가라앉을 때 비로소 진짜가 드러난다고.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천천히, 조용히, 깊이 우러나십시오. 그것이 정약용이 해장 스님에게 배운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2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지혜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가라앉는 게 두렵지 않다는 것을.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